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버선꽃과 사람들의 전설. 옛날 옛적 어느 조용한 마을에 수덕이라는 도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문과를 지녔고 문물을 골고루 갖추었기에 그의 이름은 온 마을과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먼 지방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덕 도령을 신랑감으로 삼고자 마음속에 점찍었지만 수덕 도령은 학문을 계속해야 한다며 혼인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덕 도령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덕숭산 사냥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산이었지만 실제로 산속으로 들어가 보니 그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급하게 흐르는 여울과 완만한 계곡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고 험준한 바위 절벽과 굵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산속 곳곳에는 수억 만년의 세월을 지나오며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양설의 목들이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언가 튀어나올 듯한 음과 마음껏 누워 쉬고 싶은 풀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덕숭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고 숨결 가득한 자연의 신비와 생명력이 곳곳에 깃든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산이었습니다. 수덕 도령이 시종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참, 명산 중에 명산이구나. 그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덕 도령의 말소리에 놀랐는지 나무 밑에서 노루 한 마리가 후다닥 뛰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노루는 한참 엉덩이를 자랑하면서 뛰어가더니 활한 바탕되는 거리에 멈추어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수덕 도령은 화살을 등 뒤에서 뽑아 활시 위에 걸어 당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노루 앞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덕 도령은 눈을 씻고 보았지만 틀림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시종들은 어찌하여 화살을 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기, 저 노루 앞에 여인이 보이지 않느냐? 내 눈에는 분명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이 노루는 간 곳이 없고 여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덕 도령은 화를 거두었습니다. 곁에 있던 할아범이 아쉽다는 듯 말했습니다. 도련님, 어찌하여 화살을 거두셨습니까? 노루를 잡을 수 있었는데. 수덕 도령이 말했습니다. 이 산골짜기에 저토록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을까? 참,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어찌하여 이 산중에 들어왔지? 그제서야 할아범과 모든 시종들은 수덕 도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돌아보니 진짜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인 이련이와 인가도 없는 첩첩 산중에 어찌하여 여인이 홀로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중 한 시종이 말했습니다. 혹시 여우가 둔갑한 것 아닐까요?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되게 여자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다른 시종이 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우 같고 남자는 늑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련님, 화살을 한 번 더 쏘시지요. 둔갑한 여우는 죽으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수덕 도령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시종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시종들 말대로 여우가 둔갑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 말대로 화살을 쏘아놓고 그것이 실제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시종들은 그 말에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추측이 실제로 나타날 경우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에 하나 추측이 빗나가 진짜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덕도령이 주위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 시종들은 모처럼의 흥분과 호기심으로 더 사냥을 하고 싶었지만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덕도령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뛰는 가슴을 억제할 길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여인들이 구원을 했고 만나자고 했지만 학문을 계속한다는 마음으로 모두 거절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마음을 빼앗긴 여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산중에서 만난 여인은 말 한마디 건네보지 않았지만 야릇하게 수덕도령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모를 일이었습니다. 혹시 천생연분은 아닐까? 천생연분을 왜 하필이면 그 첩첩산 중에서 만나야 하는가? 그는 자신의 신분이 조금은 야속했습니다. 평민이라면 누구하고나 관계없이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하는 것이 허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민들 세계에서는 자유연애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양반집 자제였습니다. 양반 가문에서는 부모가 정해준 인연 외에는 설사 부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남들 앞에서 내놓고 사랑하는 감정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수덕도령은 후회했습니다. 양반 자제라 하더라도 만나서 얘기나 한번 해볼 걸. 그러나 이미 산을 등지고 내려온 지도 오래되었고 집에 이르니 낮이 차지했던 공간을 밤에게 내주고 있었습니다. 낮과 밤은 서로 교대하며 자연스럽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수덕도령의 마음속에 한번 깊이 밝힌 그 산중 미인은 교대할 줄 몰랐습니다. 책을 펼쳐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여인의 모습일 뿐 글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사랑의 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움에 열을 가득 안고 뒹굴었습니다. 수덕도령은 하라범시켜 그 여인의 행방과 거처를 알아보도록 지시했습니다. 양반집 자제의 통보다 사랑의 열병이 더욱 무서웠던 것이었습니다. 하라범, 여러 날 만에 그 여인이 누구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수덕도령은 하라범이 도착하자마자 급한 대로 여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라범이 수고한 인사는 차차 하기로 하고, 그래, 그 여인이 누구며 어디 산다고 하던 간에, 도련님, 그 여인은 바로 건너 마을에 사는데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지내고 있다 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녀는 예의범절이 뛰어나고 문장에 능할 뿐 아니라 미모와 덕을 겸비하여 이웃 마을까지 혼담이 줄을 잇고 있다 하옵니다. 그래. 하지만 여인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 이름이 뭐라 하던가? 덕숭자라고 합니다. 금년 나이 비라하고요. 하라범의 얘기를 듣고 난 수덕도령은 우선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혼담이 줄을 잇지만 거절을 한다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구슬이라고 깨어야 보배 아닌가. 그녀가 아무리 아름답고 모든 것을 갖춘 제1의 신부감이라 하더라도 내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모두가 허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덕도령은 책 읽기에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훈장의 눈을 피하고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덕수낭자의 집 주위를 서성거리곤 했습니다. 며칠째 문 한번 두드려보지 못하고 서성대던 수덕도령은 용기를 냈습니다. 실례지만 안에
까. 잠시 후 안에서 가야 푼 여인의 소리가 문틈을 비집고 살그머니 새어나왔습니다. 분명 덕숭 낭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뉘신지요? 이 야심한 밤에 수덕 도령은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안으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뉘신지요? 야심한 밤이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수덕도령께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 소생은 이웃 마을에 사는 수덕이 합니다. 야심한 밤에 실례인 줄 압니다만 저 꼭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문이 비스듬히 열리면서 자가 외시 같은 발을 살짝 드러냈습니다. 수덕도령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짓누르고 서 있었습니다. 마침 초가을 달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와 두 사람의 행동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덕숭 낭자가 말했습니다. 소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하여 도령을 맞이할 수 없음을 용서하소서. 수덕도령은 생보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낭자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저의 구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초면의 구원이라 너무 빠르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더욱이 지체 높으신 도련님께서 이 미천한 소녀를 선택하심에 일말의 여유도 주지 않으시고요. 수덕 도령은 아차 싶었으나 이왕 업질은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급한 말 때문에 이를 그르치지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혀 여유를 갖고 생각해 달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튀어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만약 낭자께서 저의 구원을 거절하신다. 나는 죽음으로써 내 뜻을 표할 것이다. 소녀, 도련님의 뜻을 모르는 바 아니오나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또한 도련님과 신분도 어울리지 않으니 좀 더 여유를 주시면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덕자, 나는 그대를 한 번 본 뒤로는 손에서 책을 놓아버렸습니다. 벌써 2달이나 됩니다. 덕자가 짐짓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를 보셨다고요? 전에 사냥하러 산에 갔다가 거기서 처음으로 자를 보았습니다. 수덕도령은 지금까지 모든 전개 과정을 낱낱이 얘기했습니다. 덕숭 낭자도 다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덕숭 낭자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만 들어주신다면 소녀는 도련님과 혼인을 약속하겠습니다. 수덕도령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요?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내 그대를 나의 아내로 맞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오리다. 저희 부모님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집 근처에 절을 하나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집 근처라면 어디쯤이 좋겠습니까? 처음에 절을 보셨다는 그곳에 지으심이 적당할 줄 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절을 짓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의 어른들도 반대했고 부모님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네까지 소문이 나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덕도령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산읍내는 물론 인근 지역에도 수덕도령의 집안은 갑부로 알려져 있었고 지체도 높았습니다. 수덕도령은 많은 사람들을 사서 기둥을 다듬고 서가와 대들보를 준비하였습니다. 기와를 굽고 주춧돌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절이 완공되었습니다. 절이 완공되자 수덕도령은 덕숭낭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덕숭낭자, 절이 완공되었습니다. 단까지 막 끝내고 오는 길입니다. 한번 같이 가서 보시죠. 하지만 덕숭낭자는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이
덤덤히 말했습니다. 너무 쉽게 지으셨고, 하지만 저걸 보십시오. 수덕도령은 덕숭낭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방금 단청을 끝내고 온 절이었지만 수덕도령은 부처님을 원망하면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덕숭낭자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절을 지으시려고 오로지 일념으로 몰입해야 합니다. 부처님만 생각하시고 다시 지으십시오. 수덕도령은 새로운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일어나는 덕숭남자에 대한 그리운 정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절은 마침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단청을 할 차례였습니다. 그때 뜻하지 않은 불이 스스로 일어나 지금까지 지어온 대웅전을 또 홀랑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덕도령은 정성이 부족해서라는 부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씩 일어나는 덕숭남자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수덕도령은 화재가 난 그날 다시 건축불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완전해질 때까지 정성을 들여 다시 짓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9번 화재가 나면 10번이라도 다시 짓겠다는 그의 굳센 결의는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자 이루 말할 수 없이 신비롭고 장엄한 대웅전이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수덕도령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감격은 덕수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을 그토록 아름답고 장엄하며 예술적으로도 뛰어나게 지은 데 대한 자부심이었다. 흡족한 마음으로 합장했다. 집은 완성되었다. 이제 이 대웅전에서 당신의 위대한 가르침이 영원히 이어지게 되었나이다. 아, 장어하옵니다. 참 부처님이시여. 이 대웅전은 오로지 당신의 가호로 이룩된 것이옵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예술적인 대웅전은 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으며 앞으로도 이 지상에 다시 없을 것이옵니다. 부처님, 저희 소원도 이제야 이루어지게 되었나이다. 곁에서 보고 있던 덕자도 한 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제 수덕도련님의 원력으로 소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소녀는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수덕도련님을 모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수덕도령과 덕수낭자는 가족과 일가 친척들의 축복 속에서 혼인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새로 지은 대웅전에서 울리는 예식 또한 간소하면서도 장어스럽게 마치고 내려와 신방을 꾸몄습니다. 촛불이 아스라이 실내를 비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습니다. 수덕도령이 덕숭낭자의 옷을 풀려 하자 덕숭낭자가 약간 뒤로 물러나 앉으며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부부, 아니지만 잠자리는 따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덕은 느닷없는 덕숭낭자의 행동과 말에 주춤했습니다. 부부가 된 이상 같은 방, 같은 잠자리를 쓰는 것은 옛부터 내려오는 인륜의 기본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혼인도 하는 것이고요. 수덕도령은 덕숭낭자의 대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듯 말을 마치자마자 덕숭낭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뇌성병력이 천지를 뒤흔들듯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놀라며 뒤로 물러선 수덕도령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덕숭낭자, 즉 신부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의 손에는 신부의 버선, 한 켤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버선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신방 안에 웬 난데없는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고 그 바위 틈새에서 마치 신부의 버선과
꼭 닮은 하얀 꽃이 돋아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신방도 없어졌고 보이는 것은 바위와 버섯처럼 생긴 하얀 꽃, 그리고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수덕 도령은 깨달았습니다. 애욕이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더 없는 것인가를, 사랑의 힘이 얼마나 숭고하고 경외스러운 것인가를. 그는 덕숭낭자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로 절을 3번이나 지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애욕으로 변할 경우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또한 실제로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그 후 수덕절 이름을 수덕사라 부르고 수덕사가 있는 산 이름을 덕숭낭자의 이름을 따서 덕숭산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덕숭낭자는 다름 아닌 관세음보살의 화연이었음이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수덕사 부근 바위 틈에서는 이른바 버섯꽃이 해마다 피고 있는데 이를 관음의 버섯꽃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하였습니다. 도화의 아들, 옛날 경주 땅 어떤 민가에 얼굴이 곱고 자태가 아름다운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예뻐서 도화녀라 불렀습니다. 남편도 마음씨가 착하여 동네에서는 인꼬부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궐에서 왔다면서 장수 몇 명이 들이닥치더니 그녀를 데리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일로 놀란 남편은 장수들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뜻밖의 왕의 부름을 받아 궁에 들어간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임금이 계신 은밀한 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그녀를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느라 수고했다. 내가 도하녀여? 그러하옵니다. 과연 소문대로 네 미모가 출중하구나. 오늘부터 내 곁에 있도록 하여라. 황공하오나 그리할 수 없사옵니다. 옛부터 여자가 지켜야 하는 것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일인 줄 아옵니다.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일은 비록 만승의 위험을 지닌다 해도 맘대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 내 너를 죽인다면 어찌하겠느냐? 차라리 여기에서 목이 베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딴 남자를 섬기는 일은 원치 않습니다. 갈수록 자세가 꼿꼿해지는 여인 앞에 주색을 즐기는 왕은 더욱 재미를 느꼈는지 롱롱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되겠느냐? 되겠습니다. 왕은 아무 말 없이 순순히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왕은 주색에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던 진지왕이었고 결국 나라 사람들에 의해 폐위되었습니다. 도화의 남편 또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열흘이 지난 어느 날 밤 폐위된 진지왕은 갑자기 도화의 방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옛날에 허락한 말을 잊지 않았다. 지금 네 남편이 없으니 내 뜻을 허락하겠느냐? 도화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모님께 고하고 오겠습니다. 여인은 총총걸음으로 방에 달려갔습니다. 자다 말고 찾아온 딸을 보고 놀란 부모는 자초지종을 듣고 딸을 달랬습니다. 비록 지금은 폐위됐으나 임금님의 명인데 어찌 피할 수가 있겠느냐. 어서 임금이 계신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여라. 임금은 그곳에 이래 동안 머물렀는데 그동안 옷색구름이 집을 덮었고 방 안에는 향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래 뒤의 왕은 애스피 없이 사라졌고 그로부터 해가 지나 여인에게는 태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10달이 지나 해산을 하는데
느닷없이 천지가 진동하더니 사내 아이를 분만했습니다. 그리고 도안은 아이의 이름을 비형이라 지었습니다. 진평왕은 돌아가신 선왕의 아기 비형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대궐에 살게 했습니다. 비형이 15이 되던 해 진평왕은 그에게 집사라는 벼슬을 주었습니다. 비형은 맡은 바 일을 잘 처리해 임금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대궐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비형이 밤이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새벽이 되어 돌아와 잠을 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이 여긴 왕은 장수들을 시켜 비형의 행동을 살피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문대로 비형은 밤이 되니 성을 날아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쪽 황천 언덕 위에 다다르니 한 무리의 귀신들을 데리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놀고 있었습니다. 장수들이 엎드려서 엿보니 귀신의 무리들은 새벽녘 여러 절에서 울려오는 범종 소리를 듣더니 각각 흩어지고 비형도 대궐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세히 보고받은 왕은 비형을 불러 물었습니다. 네가 밤마다 귀신들을 데리고 논다니 그게 사실이냐? 예, 그렇습니다. 비형은 숨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비형에게 뜻밖의 부탁을 했습니다. 네가 귀신들과 그렇게 친하다면 귀신들을 시켜 신원사 북쪽 개천에 돌다리를 놓도록 해라. 그곳은 모량내와 길린내 그리고 물개의 새 물줄기가 합치는 곳이므로 홍수 때면 물살이 거칠어 나무다리는 견디지를 못하느니라. 그곳에 돌다리를 놓으면 그쪽 통행인들의 한시름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비형은 왕가수 귀신들을 불러 임금님의 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에선 돌을 나르고 한쪽에선 돌을 다듬어 하룻밤 사이에 아름답고 튼튼한 다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귀신들의 일손은 더욱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신원사 범종소리를 비롯 경주, 곳곳 사찰에서 범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다리는 완성되었고 귀신들은 종소리를 들으며 흡족한 표정으로 모두 제각기 흩어졌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사람의 재주로는 도저히 이룩할 수 없는 훌륭한 다리를 귀신들이 놓았다 하여 이 다리 이름을 귀교라 불렀습니다. 지금은 탑동 오능북은 신원사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약간의 석재가 남아 옛 전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왕은 반은 귀신이고 반은 사람이라고 여기저기서 수군대면서 비형이 일을 잘 해내자 또 물었습니다. 귀신들 중에 사람으로 출현해서 조정정사를 도울 만한 자가 있느냐? 길이란 자가 있사온데 가히 정사를 도울 만합니다. 그 길로 길다를 데려다 집사별을 주니 과연 그는 충성스럽고 정직했습니다. 길다를 시켜 흑륜사 남쪽에 물류를 세우게 하고 밤마다 길달이 그 물로 위에서 자니 그 문을 길달문이라고 했습니다. 귀신들은 그 후 왕가수 입구에 영묘사 절터를 골라 하룻밤 사이에 절을 지었다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선함과 지혜 그리고 사랑과 헌신의 가치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수덕도령은 욕심과 탐욕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과 배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덕숭낭자와의 만남에서 진정한 사랑과 인내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또한 비형의 이야기는 선의와 지혜가 악과 혼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권력과 욕심에 눈이 먼 자들의 행위는 결국 허무함과 실패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해 남을 배려하고 옳은 마음과 행동을 선택하며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사랑과 헌신, 지혜와 선함이 결합될 때 세상은 더욱 밝고 의미 있게 빛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상가조차 놀란 왕후의 관상을 지닌 거지. 옛날 옛적 한양 동대문의 장터에는 새벽이 밝자마자 온갖 소리로 시끌벅적하였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손님을 불러 모으며 물건을 팔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서로 흥정을 하느라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 복잡한 인파 속 한 소녀가 조용히 앉아 있었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월화였고 겨우 15살의 거지였다고 해요. 그녀는 찢어진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차가운 땅바닥에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그 어린 소녀의 눈빛은 남달랐다고 합니다. 깊고 맑은 눈동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세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저기 곡식 장수 아저씨는 오늘 장사가 잘 될 거야. 월화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만 보고도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진심인지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쌀자루를 들고 가던 노파가 넘어져 곡식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른 척 지나갔어요. 월화는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월화는 노파를 일으켜 세우고 흩어진 쌀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거짓 신분이지만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한 노인이 월화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허름한 도포를 입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는 월화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뒤로 물러났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관상가 김도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관상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상은 처음이었어요. 아가씨, 잠깐만요. 김도령은 월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월화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당신의 관상을 보니 참으로 놀랍구려. 김도령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아가씨는 왕후가 되거나 조선 최고 부자의 안방마님이 될 관상을 타고 났소. 월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거지예요. 부모님도 없고 이름조차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관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소. 당신의 이마는 넓고 맑으며 코는 곱고 풍만하오. 입술은 붉은 매화와 같고 턱은 둥글면서도 단단해 보이는 구려. 김도령은 월화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 경외감이 서렸어요. 특히 당신의 눈, 지혜와 총명함이 가득하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큰 인물이 되는 법이지요. 월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아올랐어요. 어르신, 저 같은 거지가 어떻게 왕후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운명은 알 수 없는 것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오. 당신은 평범한 삶을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 김도령은 품에서 동전 몇 잎을 꺼내 월화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그리고 기억하시오. 당신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관상가가 떠난 후 월화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왕후?
부자의 안방마님? 그녀는 쓰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장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양옆으로 비켰어요. 화려한 가마가 나타났습니다. 복덕상의 대주인님이시다. 누군가 외쳤어요. 월화는 고개를 들어 가마를 바라봤습니다. 복덕상에는 조선에서 가장 큰 상점이었어요. 전국 팔도에 지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가마에 발이 거치고 한중년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박만석은 조선 최고의 거부였습니다. 그의 재산은 나라 곳간과 맞먹는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어요. 상인들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만석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경외의 눈빛을 보냈어요. 그는 위엄있게 걸었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박만석 대감이구나. 월화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특별한 능력이 박만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날카로운 판단력과 냉철함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후계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월화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박만석의 눈빛에서 외로움과 갈망을 읽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사람을 찾는 간절함이었어요. 박만석이 월화 앞을 지나갔습니다.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어요. 박만석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월화를 바라봤어요. 거지 소녀였지만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만석은 이내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월화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관상가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조선 최고 부자의 안방마님. 월화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었어요. 장터는 서서히 한산해졌습니다. 월화는 오늘 얻은 동전을 세어봤어요. 겨우 끼니를 때울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월화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관상가의 예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정말 특별한 운명을 타고났을까? 월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그 별빛이 마치 그녀의 미래를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월화는 낡은 거적대기를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따뜻한 집과 배부른 밥상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월화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대문 장터에 낯선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25살의 강세윤이었어요. 그의 도포는 낡았지만 어깨는 꿋꿋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자손답게 품위가 있었어요. 세윤의 아버지는 한때 정삼품 별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영모에 휘말려 가문이 풍비박산 났어요. 세윤은 살아남기 위해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평양에서 비단 장사를 배웠고 전주에서는 한지 거래를 익혔어요. 부산에서는 외국과의 무역도 경험했습니다. 이제 한양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겠어. 세윤은 다짐했어요. 그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복덕상의 앞에 도착한 세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조선 최대 상단의 위엄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거대한 건물과 분주히 오가는 일꾼들이 보였어요. 누구시오?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세윤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박만석 대감을 뵙고자 왔소. 상회에서 일하고 싶소이다.
문짓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세윤의 기품 있는 자세를 보고는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만석은 사랑채에서 세윤을 맞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세윤을 훑었어요. 양반 출신이로군. 왜 상인이 되려 하오?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세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저는 돈의 흐름을 읽고 싶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을 배우고 싶어요. 만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대답은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그저 돈을 벌겠다고만 했는데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흥미롭구나. 자네의 포부가 마음에 드네. 만석은 턱을 쓰다듬었어요. 그는 세윤에게서 특별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편 월화는 여느 때처럼 장터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따라 배가 더 고팠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세윤이 복덕상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곧장 장터로 향했어요. 장사를 시작하기 전 장터를 둘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세윤의 눈에 월화가 들어왔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묘하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세윤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월화도 세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일까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세윤은 주변 주막으로 갔어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사서 월화 앞에 놓았습니다. 드시오. 월화는 깜짝 놀랐어요. 눈이 동그랬습니다. 왜 이러시는 건지요? 배고파 보여서. 그러니까 나도 굶어본 적이 있어서. 세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월화는 떨리는 손으로 죽그릇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월화가 죽을 먹는 동안 세윤은 옆에 앉았어요.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 같았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세윤이 물었습니다. 월화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요. 저는 강세윤이라고 하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서로의 영혼이 공명하는 듯 했습니다. 월화는 세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아픔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도 보였어요. 댁은 참으로 인심이 고우신 분 같사옵니다. 월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윤은 놀랐어요. 어떻게 아시오? 그냥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꽃잎이 날렸습니다. 세윤은 일어섰어요.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또 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화의 대답에 세윤은 미소 지었어요. 그는 발걸음을 옮기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월화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세윤은 복덕상회로 돌아왔습니다. 만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네에게 첫 시험을 주겠네. 만석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남대문 근처에 망해가는 포목이 있네. 은전 열량만 가지고 가서 석 달 안에 그 가게를 되살려보게. 세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은전 열량은 너무 적었습니다. 망한 가게를 살리기에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알 수 있겠나? 해보겠습니다. 세윤은 대답했지만 막막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윤은 포목을 살펴봤어요.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손님은 없고 물건은 낡았어요. 주인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살린단 말인가.
세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답이 없었어요. 세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장터로 갔습니다. 월화를 만나고 싶었어요. 월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윤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몸이 많이 고단하신가 봐요. 월화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윤은 고민을 털어놨어요. 망한 포목을 살려야 한다고,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월화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이 빛났습니다. 혹시 관상을 볼 줄 아시옵니까? 관상이요? 세윤은 의아해했어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운명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월화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손님들의 관상을 봐주면서 그에 맞는 천을 추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붉은 기운이 강한 사람에게는 청색 천을, 음기가 센 사람에게는 양기가 도는 밝은 색을 추천하면 어떨지요? 세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기발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손님이 사주에 맞춰 길이를 정해주는 것이 옵니다. 이 비단으로 옷을 지으면 좋은 날을 일러주는 것이 옵니다. 월화의 눈이 초롱초롱했어요. 세윤은 감탄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천재적인 생각입니다. 월화 씨는 정말 현명한 듯합니다. 세윤이 감격했습니다. 월화는 수줍게 웃었어요. 볼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세윤은 곧바로 월화의 조언을 실행했어요. 포목 전에 관상가를 데려다 놓고 천을 사면 길이를 알려준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게는 활기를 되찾았어요. 만석은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것이었어요. 훌륭한...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나? 세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월화의 도움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녀의 신분을 생각하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저 열심히 생각해봤습니다. 만석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의 예리한 눈은 이미 뭔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다음 시험을 준비하겠네. 세윤이 나간 후 만석은 부하를 불렀어요. 강세윤을 잘 지켜보게. 특히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보도록. 만석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세윤의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과연 누구인지 만석의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복덕상회 안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의 조카 정한율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삼촌, 어떻게 그런 천한 놈을 상회에 들이실 수 있습니까? 한율의 어머니인 박씨 부인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맞아요, 오라버니. 몰락한 양반이라니요. 게다가 그놈이 거지 계집과 어울린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만석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한율은 여동생 박씨의 아들로 28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만석의 후계자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세윤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그놈을 쫓아내겠습니다. 한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네. 만석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두 번째 시험을 줄 테니 지켜보기나 하세. 만석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번 시험에서 실패하면 자연히 떠날 것이야. 박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한유라,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구나. 그들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만석은 세윤을 불렀어요. 커다란 서재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주겠네. 만석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서대문에 있는 우리 포목전이 경쟁 상점과 가격 싸움을 하고 있네. 상대는 저가보다 3알이나 싸게 팔고 있어.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게. 세윤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가격으로 경쟁하면 둘 다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언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열흘의 시간을 주겠네. 만석이 선언했어요. 세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온 세윤은 막막했어요. 가격 경쟁은 상인들에게 독약과 같았습니다. 이기는 자도 지는 자도 모두 피해를 봤어요. 그는 월화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세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월화 씨, 큰일이에요. 세윤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월화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 한율은 몰래 경쟁 상점을 찾아갔어요. 주인에게 은밀히 제안했습니다. 가격을 더 내리시오. 내가 손해를 보전해 드리겠소. 한율은 세윤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요.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쟁 상점은 가격을 5알이나 내렸어요. 복덕상의 포목전에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세윤은 점점 초조해져 다시 월화를 찾아갔어요. 손톱을 깨물며 왔다 갔다 하며 월화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월화가 말했어요. 외상은 어떨까요? 왜? 상이요? 세윤이 물었습니다. 월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을 만한 손님들에게 외상으로 주는 것이옵니다. 대신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월화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1달 안에 갚으면 정가대로. 하지만 기한을 넘기면 2배를 받는 거지요. 세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험하면서도 혁신적인 방법이었어요. 손님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소? 믿을 만한 손님들에게 신뢰를 보인다면 가능할 것이옵니다. 복덕상해가 먼저 손을 내민다면 손님들도 약속을 지킬 것이옵니다. 월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빛나 보였어요. 세윤은 즉시 월화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복덕상해는 손님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외상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부분의 돈이 없고 물건이 급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여 돈을 벌어 기한 안에 돈을 갚았습니다. 오히려 신뢰가 쌓여 단골이 늘어났어요. 경쟁 상점은 당황했습니다. 가격을 아무리 내려도 손님이 늘지 않았어요. 결국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가격을 원래대로 올렸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만석은 결과를 보고받았어요.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신뢰를 무기로 삼다니. 만석은 세윤을 높이 평가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이런 지혜가 과연 자네 혼자서 나온 것일까? 만석은 부하를 불렀어요. 강세윤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동대문 장터의 거지 소녀입니다. 대감 만석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거지라니, 그것도 소녀라고요? 흥미롭군. 계속 지켜보게. 한율과 박씨 부인은 결과를 듣고 이를 갈았어요. 그들의 계략이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율이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거지 계집을 없애야 합니다. 그녀가 강세윤을 돕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박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걱정 마라. 내게 좋은 수가 있다. 그녀는 비단 주머니에서 금빛열을 꺼냈어요. 그리고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몰래 그 거지 계집의 짐 속에 넣어 두거라. 하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씨 부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나타났다고 소리쳐라.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세윤은 월화를 만나러 갔어요. 그녀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월화, 처자,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월화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어요. 세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기쁩니다. 세윤님이 잘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습니다. 사랑이 싹 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박씨 부인이 보낸 하인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세윤이 떠난 후 박씨 부인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월화가 배고자 는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금빛열을 깊숙이 넣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터가 시끌벅적해질 무렵이었어요. 너 어제 내가 이 근처에서 산 금빛열을 못 봤느냐? 박씨 부인이 하녀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월화를 내려다보며 다그쳤습니다. 월화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사옵니다. 거짓말! 내 금빛열을 이쯤에서 잃어버렸는데 진정 못 봤다는 말이냐? 박씨 부인이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포조를 불러라. 이거지의 짐을 뒤져봐야겠다. 박씨 부인의 외침에 포졸들이 달려왔어요. 포졸들이 월화의 보다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금빛열을 발견했어요. 여기 있다. 포졸이 비녀를 높이 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어요. 월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났어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바로 그때 만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소란을 듣고 직접 나온 것이었어요. 만석의 날카로운 눈이 상황을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월화는 포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금비녀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구경꾼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오라버니, 도둑년을 당장 옥에 가두어야 합니다. 박씨 부인이 소리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월화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깊은 눈동자가 월화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가 훔쳤느냐? 아닙니다, 대감. 저는 결백하옵니다. 월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세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소식을 듣고 급히 온 것이었습니다. 대감, 월화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윤이 월화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한율이 비웃었습니다. 거지를 감싸는 것 보시오. 역시 한패였군. 만석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그리고
월화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내게 한 가지 기회를 주겠다. 너의 결백을 증명해 보거라. 월화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대감, 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옵니다. 만석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어떤 능력이란 말이냐? 사람의 마음을 읽고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물건을 보면 그것을 만진 사람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옵니다. 박 씨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무당도 아니고. 하지만 만석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월화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좋다. 그럼 이 비녀의 주인이 정말 박 씨 부인인지 알아맞혀 보거라. 월화는 비녀를 받아들었어요.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잠시 후 월화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이 비녀는 박 씨 부인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뭐란 말이냐. 어젯밤에 다른 사람이 만졌습니다. 그것도 몰래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박 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월화는 계속했어요. 그 사람은 남자로 보입니다. 손에 물집이 있고 왼손잡이거라 생각되옵니다. 만석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박 씨 부인의 하인들을 하나씩 살폈어요. 너희들 왼손을 보여보거라. 하인들이 당황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왼손에 물집이 선명했어요. 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내 놈이로구나. 만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용서하십시오, 대감. 저는 시킨 대로 하인이 무릎을 꿇었어요. 마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박 씨 부인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어요. 거짓말이야. 이천한 것이 어떠해. 하지만 만석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했어요. 박 씨, 실망이로다. 만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다니. 그것도 내 앞에서. 박 씨의 부인과 한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만석은 월화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놀라운 재능이로구나. 내가 세운을 도왔던 것이냐? 월화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대감. 감히 내가 미안할 것 없다. 만석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오히려 고맙구나.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것 같아서. 세윤은 월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월화, 처자, 당신은 정말 대단하오. 월화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만석은 한율과 박 씨 부인을 엄하게 바라봤어요. 너희들은 당분간 상회의 발도 들이지 마라. 그들은 고개를 떨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어요. 만석은 월화에게 다시 관심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녀를 제대로 관찰했어요. 비록 거지의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영특했습니다. 너의 재능을 시험해보고 싶구나. 만석이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은 위조 문서와 진짜 문서를 섞어놓은 것이다. 구별해낼 수 있겠느냐? 월화는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녀의 손끝이 종이 위를 스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것과 이것은 위조이옵니다. 월화가 2장을 곁들였습니다. 먹 냄새가 다르고 종이의 결도 미세하게 달라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문서를 빛에 비쳤어요. 글씨를 쓴 사람의 힘이 달라옵니다. 진짜는 자신있게 썼지만 위조는 떨리는 손으로 썼네요. 만석은 박수를 쳤습니다. 월화의 대답이 완벽했어요. 놀랍다.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은 처음 보는구나. 그는 세윤을 바라봤어요. 자네는 참으로 훌륭한 조언자를 곁에 두었도다. 세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만석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월화야, 너를 내 상회에서 일하게 하고 싶구나. 월화는 깜짝 놀랐어요. 눈이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저 같은 거지가 말입니까?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만석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다. 우선 너를 깨끗이 씻기고 옷도 새로 입혀야겠구나. 월화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월화는 복덕 상해의 별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오랜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어요. 아름답구나. 뒤에서 만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화가 돌아봤어요. 정말 관상가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너에게서 특별한 기운이 느껴진다. 만석은 월화에게 가까이 왔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너를 진정한 상인으로 만들려면 배워야 할 것이 많아. 월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대감. 그리고 한 가지도. 만석의 눈이 반짝였어요. 세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너희 둘이 힘을 합치면 놀라운 일을 해낼 것 같구나. 원화의 볼이 붉어졌어요. 세윤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세윤은 깨끗하게 단장한 월화를 보고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월화씨, 정말 아름답소. 세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화는 수줍게 웃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기쁜이다. 두 사람은 발밑 아래 서 있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진짜 시련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한율과 박씨 부인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만석은 복덕 상회의 대청마루에 가족들을 모두 불렀어요. 중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한율과 박씨 부인도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만석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알리고자 하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만석은 월화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월화를 내 수양딸로 삼기로 했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한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촌,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박씨 부인도 비명을 질렀어요. 오라버니, 정신이 있으신게요. 거지를 수양딸로 삼다니. 만석은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월은 거지가 아니오. 리얼한 재능을 가진 보물이지. 그는 일어서서 월화 곁으로 갔어요. 이 아이는 내 후계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오. 한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이옵니까? 제가 조카가 아니옵니까? 조카는 조카지. 하지만 상제는 없구나. 만석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한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월화는 떨고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대감,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사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다 가르쳐 주마. 만석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관아에 신고를 마쳤다. 이제 너는 박월아가 된 것이다. 월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박월화의 박씨라는 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천민이 아니었어요. 박씨 부인이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수치요. 조상님들이 통곡하실 일이요. 조상님들은 오히려 기뻐하실 것이야. 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능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키우는 것이 진정한 가문의 영광이니까. 세우는 월화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힘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월화는 고마운 마음으로 세운을 바라봤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월화는 열심히 배웠어요. 글을 익히고 셈법을 배웠습니다. 예법도 익혔어요. 놀랍게도 월화는 모든 것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타고난 총명함이 빛을 발했어요. 월화는 천재로구나. 만석이 감탄했어요. 월화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급 비단 옷을 입고 그 위에 값비싼 장신구를 달았어요. 어느 날 만석이 월화와 세윤을 불렀습니다. 너희 둘의 혼인을 허락하노라. 월화와 세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월화가 처음으로 만석을 아버님이라 불렀어요. 만석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혼례날이 정해졌습니다. 온 한양이 들썩였어요. 거지였던 소녀가 복덕상회의 마녀느리가 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혼례날 아침 월화는 붉은 혼례복을 입었어요.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여인이 있었어요. 아씨, 참으로 곱습니다. 하녀가 감탄했습니다. 월화는 가슴이 벅찼어요. 혼례식장에는 수많은 하객이 모였습니다. 세윤은 신랑 예복을 입고 당당히 서 있었어요. 첫째, 절은 하늘과 땅에 예를 올렸습니다. 월화와 세윤이 함께 절했어요. 둘째, 절은 부모님께 만석이 자로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셋째, 절은 부부간에 월화와 세윤이 마주보고 절했어요. 이제 그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율과 박씨 부인은 구석에서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첫날 밤 월화와 세윤은 신방에서 마주 앉았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되었네요. 세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월화는 붉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구님, 저를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나도 부인이 있어 든든하오.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았어요. 세월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만석은 늙어 병석에 누웠습니다. 그는 세윤과 월화를 불렀어요. 이제 상회를 너희에게 맡긴다. 만석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월러야, 내 지혜로 상회를 더 크게 키워다. 네 아버님. 월화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만석이 세상을 떠난 후 세윤이 복덕 상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월화는 그의 곁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회는 날로 번창했어요. 월화의 뛰어난 판단력과 세윤의 성실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5년 후 복덕 상회의 재산은 나라 곳간의 절반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명나라와 외국까지 거래를 확장했습니다. 월화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부유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하인과 시녀를 거느렸어요. 화려한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월화는 동대문 장터를 찾았어요. 옛날을
떠올리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늙은 관상가를 다시 만났어요. 김도령은 월화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그거지 처자가 아니요? 네, 어르신 덕분에 제 운명을 찾았습니다. 월화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김도령은 감격했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려. 조선 최고 부자의 안방마님이 되셨군요. 어르신의 예언 덕분입니다. 월화는 김도령에게 후한 사례를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과 옷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윤과 월화는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어요.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 똑똑하고 착했습니다. 한율은 결국 상회를 떠났어요.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난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도 시골로 내려갔어요. 저녁 노을이 질 때였습니다. 월화와 세윤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부인, 우리가 참 멀리 왔소. 세윤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러게요. 거지였던 제가 이렇게 되다니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월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따로 있어옵니다. 무엇이요? 서방님을 만난 거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사랑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운명의 별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분이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월화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혜와 인품, 사랑이 모여야 진실한 인연과 운명이 이루어지더이다. 세윤이 월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과 함께하서 행복하오. 저도요, 서방님.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거지 소녀였던 월화는 결국 조선 최고 부자의 안방마님이 되었습니다. 단상가의 예언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분 상승의 판타지가 아니라 인간의 선함과 지혜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월화는 거지였지만 남을 돕는 마음과 뛰어난 통찰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결국 운명을 스스로 펼쳤습니다. 반면 박씨 부인과 한율처럼 탐욕과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이 곧 운명을 결정하며 진실과 선함은 어떤 신분보다도 귀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도 월화처럼 작은 친절과 지혜를 잃지 않고 남을 배려하며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운명은 스스로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선함과 지혜가 결국 최고의 보상을 받는다는 교훈,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